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산짐승들이 먼저 내려와 목을 축이던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서 있었고, 그 나무를 지나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대문과 이끼 낀 돌담은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만,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어 주인장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늦가을이 되면 이 집의 굴뚝에서는 어김없이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스치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병든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고운 막내딸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지극하다 하여 인근 마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서울로 돈을 벌러 떠난 뒤 소식이 뜸해졌고, 결국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오로지 연화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기를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트고 갈라지는 추운 겨울날에도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랫목을 따뜻하게 드며 아버지의 기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산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며 지나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쓸쓸한 소리를 내던 때였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방 앞 툇마루에 앉아 약탕기에 약을 다리고 있었는데, 붉게 타오르는 화로의 불빛이 그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검은 약물은 온 집안에 진한 향기를 퍼뜨렸지만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쿨럭쿨럭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는 부채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방 쪽을 향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사였고 누구보다 든든한 가장이었지만 세월의 무게와 병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만 갔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달인 약을 사기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힘겨운 몸을 일으켜 앉으려 애를 썼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이 이불 자락을 꽉 쥐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얼른 다가가 아버지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걸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조나. 남들처럼 시집가서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살아야 할 나이에 약냄새 나는 방구석에서 늙으니 수발이나 들게 하다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딸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숟가락으로 뜨거운 약을 후후 불어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라버니들도 바빠서 못 오시는 거지 마음은 늘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얼른 기운 차리셔서 내년 봄에는 저와 함께 꽃구경도 가셔야지요. 연화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 한구석도 시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로 간 오빠들은 처음 몇 년은 명절마다 찾아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왔지만 장가를 가고 며느리들의 기세가 등등해지면서부터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사업을 확장했다거나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거나 하는 이 낡은 시골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감 몇 개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겨울바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약을 다 드시고 다시 자리에 눕는 것을 보고 나서야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서울에 있는 오빠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잘 지내고 계실까? 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한번 다녀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집을 지키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앞까지 큰 도로가 뚫린다는 소식과 함께 연환의 집터와 밭이 큰돈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이웃집 하만댁 할머니가 헐레벌떡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만댁은 평소 연화를 친딸처럼 아껴주며 김장 때면 김치도 가져다 주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꼭 연화 몫을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만댁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어둡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연화야, 너 혹시 소식 들었느냐? 하만댁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할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 있으세요? 연화의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보며 하만댁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이고, 이 착해 빠진 것을 어찌하면 좋아. 내 올케들이 온다더라. 그것도 오늘 저녁에 당장.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올케 언니들이요, 오라버니들도 없이요. 하만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오빠들은 바빠서 못 오고 며느리들만 온다더구나. 그런데 낌새가 좋지 않아. 장터에서 들으니 내 올케들이 이 집이랑 땅 문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유산을 챙기려 드는 게지. 하만댁의 말에 연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올케들이 갑자기 내려온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편찮으신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요, 할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아버지 뵙고 싶어서 오시는 거겠지요. 하지만 연화의 바람과 달리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조용하던 시골길이 자동차 소리로 요란해졌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것은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였고 그 차에서 내린 두 여인은 화려한 털옷을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연화의 두 올케였습니다. 그녀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흙바닥에 구두굽이 닿는 것을 질색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는 여전히 냄새가 나네요. 시골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작은 올케가 코를 막으며 말하자 큰 올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버님은 어찌 이런 곳에서 여태 고집을 부리며 사시는지 원. 대문 밖까지 들리는 그녀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나 그리움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황급히 앞침에 손을 닦고 뛰어나갔습니다. 언니들 오셨어요. 연화가 반갑게, 그러나 조금은 주눅든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두 올케는 연화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안을 훑어보기에 바빴습니다. 어머 아가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 촌사람 다 됐어. 큰 올케가 연화의 낡은 옷과 거친 손을 흘끗 보며 비꼬드는 말했습니다. 작은 올케는 마당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와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치우고 살지, 지저분하게. 이게 뭐니, 아가씨 우리가 온다고 했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놓은 거니. 그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가시가 되어 연화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연화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올케들을 안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방은 따뜻하게 데워놓았습니다. 연화가 안방 문을 열자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아버지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들이 들어오자 아버지는 반가움보다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큰 올케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엉덩이는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어정쩡했습니다. 작은 올케는 방 안에 퀴퀴한 양냄새가 싫다는 듯 연신 손으로 코끝을 부채질했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병원이라도 좀 큰 데로 가보시지 그러셨어요.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은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번들거렸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와 손님 맞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 밥을 짓고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국을 끓이고 아버지를 위해 묻어두었던 김장김치를 꺼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지만 안방에 앉은 두 올케의 대화 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 이 집 기둥 좀 봐요. 다 썩어가네. 이래서야 값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땅값은 올랐다는데 집이 흉물이라 헐값에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버님은 문서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건지. 연화는 부엌 문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들어간 연화는 며느리들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었지만 올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고기는 없니? 먼 길 온 손님들한테 풀만 먹으라는 거야. 작은 올케가 반찬을 뒤적거리며 불평했습니다. 큰 올케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연화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오빠들이 붙여주는 돈은 다 어디다 쓰고 반찬이 이 모양이야. 사실 오빠들이 돈을 보내준 적은 거의 없었고 연화가 삭바느질을 하고 나무를 캐서 근근히 아버지 약값을 대고 있다는 것을 그녀들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돌아누운 채 아무 말이 없으셨고 그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읍내 나가서 고기라도 끊어왔을 텐데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준비가 부족했어요. 연화의 겸손한 대답에도 올케들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밥상 물리고 나가서 과일이라도 좀 깎아와라. 우리끼리 아버님하고 상의할 게 좀 있으니까. 큰 올케가 눈짓을 하며 연화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주저했지만 아버지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나가 있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밥상을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연화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며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었고 앙상한 감나무. 가지 그림자가 부엌 창문에 귀신처럼 어른거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고집 꺾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실 테니까 집 문서랑 땅 문서 내놓으시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복잡해지면 세금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이제 시집 보내야죠. 이 집 정리한 돈으로 아가씨 혼수나 좀 해주고 남는 건 저희가 사업 자금으로 좀 쓸게요. 그게 다 집안을 위한 일 아니겠어요. 연화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릇을 달그락거렸지만 온 신경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이야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집안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터전을 팔아치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뜻임을 연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 집이 낯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우리 집이,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이 지금 위태로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산골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안방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탐욕스러운 대화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문서가 어디 있는지 입을 열지 않으셨고 이에 화가 난 며느리들은 방문을 쾅 닫고 나와 건넌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흥 두고 보세요. 아버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고. 큰 올케가 내뱉는 말이 마당의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부엌 한 구석에서 쪽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불안과 슬픔으로 뒤척이는 연화의 귓가는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감나무 집에 찾아온 이 불청객들로 인해 길고 긴 겨울밤은 더욱 차갑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얇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산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 낯선 손님들의 방문으로 마음이 심란하여 잠을 설쳤음에도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배워온 습관처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향했고 차가운 아궁이에 불씨를 살려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연화의 차가운 손과 발을 녹여주었습니다. 솥뚜껑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지만 연화의 마음은 어제 저녁 올케들이 쏟아내던 차가운 말들 때문에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드실 숭늉을 끓이며 오늘 하루는 부디 큰 소란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을 어귀의 개들이 지저댈 무렵에야 건넌방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렸습니다. 늦잠을 잔 두 올케는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며 허리를 두드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구들장이 어찌나 딱딱한지 온몸이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역시 시골집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니까. 큰 올케가 투덜거리며 마루에 걸터앉자 작은 올케도 거울을 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게다가 외풍은 또 얼마나 센지 코가 시려서 혼났어요. 아버님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여태 버티셨나 몰라요.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서울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효도라니까요. 그녀들은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연화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으며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밥상부터 찾았습니다. 연화는 올케들의 불평을 못 들은 척하며 정성껏 차린 아침 밥상을 대청마루에 내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텃밭에서 딴 호박으로 만든 전과 나물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케들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반찬 투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아침부터 풀밭이네 냉장고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건 없니? 서울에서는 아침에 빵이랑 커피 마시는데 이런 밥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작은 올케가 젓가락으로 나무를 깨작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큰 올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짜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간을 어떻게 맞추는 거니? 아버님 혈압도 높으신데 이렇게 짜게 드시게 하면 어떡해? 병수발 든다는 애가 기본 상식도 없구나. 밥상머리에서의 타박은 음식 타박에서 그치지 않고 곧장 연화의 신변잡기로 이어졌습니다. 큰 올케가 밥 공기를 반도 비우지 않은 채 날카로운 눈초리로 연화를 쏘아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연화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제 살 길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아버님 핑계대고 여기 눌러 앉아 있을 거니? 우리가 오기 전에 오빠들이랑 상의 좀 해봤는데 말이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나이 좀 지긋한 호라비가 있는데 돈이 꽤 많다고 하더라. 애가 셋 딸린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너처럼 가진 것 없는 노처녀 데려가 준다는 게 어디니 이참에 거기로 시집가서 내 인생 펴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을 들은 연화의 손이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두고 낯선 남자에게, 그것도 애 딸린 호라비에게 팔려가든 시집을 가라는 올케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는 시집갈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편찮으신데 제가 떠나면 누가 돌봐드려요. 저는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모실 거예요. 연화의 단호한 거절에 작은 올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누가 효녀 심청이 아니랄까봐. 네가 여기 붙어있는 진짜 이유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땅 네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여우 같은 것. 방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참다 못해 헛기침을 크게 하셨습니다. 크흠 굴럭 굴럭.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노여움에 차 있었고 그 소리에 올케들은 잠시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화는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들을 향해 진노한 눈빛을 보냈지만 기력이 쇠하여 호통을 칠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위중하다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끊긴 것에 대해 불쾌해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고통보다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재산 목록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올케들은 설거지나 뒷정리를 도울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집안 탐색에 나섰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거실의 서랍장을 열어보고 벽에 걸린 족자를 들추어보며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 자개장 좀 봐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골동품 가게에 팔면 돈 좀 나오지 않겠어요. 작은 올케가 안방에 있는 자개장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큰 올케는 벽에 걸린 낡은 동양화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썩어도 준치라고 옛날 물건들이 돈이 되는 법이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한 건 땅 문서야. 아버님이 그걸 어디다 꽁꽁 숨겨두셨는지 도통 보이질 않네. 그녀들은 집안의 물건들을 가족의 추억이 아닌 오로지 돈으로만 환산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두 올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 커서 마당에 그늘만 지고 음습해. 집 팔 때 이것 때문에 값 떨어지겠어. 사람 불러서 베어버리는 게 낫겠지. 큰 올케의 말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달려갔습니다. 언니, 그건 안 돼요. 이 감나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심으신 나무예요. 저랑 나이가 같은 나무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시는 건데 그걸 배다니요. 연화는 감나무를 등지고 서서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마치 나무를 지키는 작은 요정처럼 보였지만 올케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방해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올케가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낭만적이기도 하셔라. 나무가 밥 먹여주니 이게 다 돈 갉아먹는 귀신이야. 너는 왜 사사건건 우리 하는 일에 토를 다는 거니?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넌 빠져 있어. 그녀는 연화의 어깨를 툭 밀치며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잎뿌리가 집 밑으로 파고들면 집 무너져. 무식한 소리 그만하고 저리 비켜. 연화는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감나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연화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 오후가 되자 올케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약기운에 취해 잠드신 틈을 타 그들은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장롱 깊숙한 곳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사진첩들이 짓밟혔습니다. 연화가 말리려 들어가자 큰 올케가 무서운 표정으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아버님이 귀중한 거 넣어두시는 상자나 금고 같은 거 어디 있니? 네가 숨겼지. 그녀는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윽박질렀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그러면 너 시집 갈 때 혼수 비용은 좀 챙겨줄 테니까. 회유와 협박이 섞인 그들의 말은 연화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팔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는데 무슨 금고가 있고 보물이 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가 깨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연화의 말에 큰 올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시치미 떼기는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옛날에 아버님이 땅 팔아서 금괴를 묻어뒀다는 소문이 파다하단다.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사실무근인 헛소문까지 들먹이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올케들의 탐욕에는 브레이크 없었습니다. 작은 올케는 벽장을 뒤지다가 낡은 한지 묶음을 발견하고는 형님 이거 아니에요 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펼쳐보니 옛날 족보책이라 실망하며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마당 박담장 너머로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만댁 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우당탕거리는 소리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저 서울 며느리들이 기어이 일을 내놓구만. 연화가 불쌍해서 어쩌나. 최 영감님이 저 소란을 듣고 병이 더 깊어지시면 큰일인데.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근거렸지만 남의 집안일에 섣불리 끼어들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평화롭던 감나무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낮 동안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올케들은 독이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 연화에게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녁밥 따위 필요 없으니 썩 나가 있어라. 오늘 밤에는 반드시 찾아내고 말 테니까. 큰 올케는 연화가 끓이고 있던 국 냄비를 엎어버릴 기세로 위협했습니다. 네가 입을 안 열면 우리는 밤새도록 집안을 뒤질 거야. 아버님이 잠을 못 주무셔도 다 내 탓인 줄 알아라. 병든 시아버지를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강도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엎어진 국물 냄새가 매캐하게 올라왔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처럼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안방에서는 올케들이 다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도 없어. 분명히 장판 밑이나 천장 위에 숨겼을 거야. 아버님 자는 척하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다 아버님 잘 모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며느리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버지의 귓가에 맴돌 것을 생각하니 연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의 개가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고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보기 안에 무슨 일인가 밤중에 왜 이리 소란스러워? 그것은 마을 이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만댁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이장님을 모시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인의 등장에 방 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올케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고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올케들은 곧 표정을 바꾸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시골분들은 남의 집 일에 관심도 많으시네. 저희 가족끼리 대화 중인데 무슨 볼일이시죠? 큰 올케가 뻔뻔한 얼굴로 이장님을 막아섰습니다. 이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널브러진 세간살이와 겁에 질린 연화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이장님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병든 부모 모시는 집에 와서 이 무슨 행패요. 최 어르신이 지금 위중하신데 조용히 하지 못할 망정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고 내일날 박는 대로 경찰을 부르기 전에 점잖게 구시오. 이장님의 단호한 경고에 올케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장님이 돌아가고 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감나무 아래 서서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이 집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연화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의 호통 소리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난 뒤 감나무 집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올케들은 방 안에서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고 있었고 그 거친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마루에 앉아있는 연화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장님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는 듯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려 했으나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인기척 때문에 차마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공거리며 무언가를 모의하는 모습이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로 어른거렸습니다. 그림자 속의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야수들처럼 은밀하고도 분주해 보였기에 연화는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아버지의 방 아랫목이 식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화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으려 했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게 만들었습니다. 올케들은 잠을 잘 생각도 없는지 계속해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고 아버지가 잠드신 틈을 타 다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피곤함이 몰려와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쫓아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자 올케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올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동태를 살피더니 연화가 부엌 아궁이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올케에게 손짓을 했고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안방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동안은 겉으로 드러난 서랍들만 뒤졌지만 이번에는 장롱 깊숙한 곳 아버지가 평생 입으셨던 두루마기와 손바지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안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묵은 먼지 냄새와 나프탈렌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지만 그녀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형님, 이 안쪽에 뭔가 딱딱한 게 망겨져요. 작은 올케가 옷무덤 속에 팔을 깊숙이 찔러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큰 올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꺼내봐. 소리 내지 말고.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옷가지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나온 것은 낡은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네모난 나무 상자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상자는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올케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 없는 환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찾던 보물을, 아니 집문서와 땅문서가 들어있을 금광을 발견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궁이 불이 사그라들면서 한기를 느낀 연화가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소중한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낡은 상자를 쥐고 있는 올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연화가 상자를 뺏으려 하자 큰 올케가 연화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썩 비키지 못해 힘없이 바닥에 넘어진 연화는 다시 일어나 올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시는 거라고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연화의 외침에 잠들어 계시던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광경에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놈들, 그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의 신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올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욕심에 눈이 먼 그들에게는 병든 시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올케가 상자를 꼭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고집 피우세요. 여기 땅문서랑 집문서 들어있는 거 다 알아요. 이거 팔아서 저희가 아버님 호강시켜 드린다니까요. 그녀들은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의기양양하게 굴었고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 가져가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라고요. 연화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큰 올케는 매서운 눈빛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야, 너 착각하지 마.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딸은 시집가면 남이야. 이 집 재산은 장남인 내 오빠들 몫이고 오빠들이 우리한테 위임했으니까 우리 거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헌신해온 연화에게 남이라는 말은 그 어떤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집안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올케들은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가위를 찾아오라며 서로 소리를 질렀고 연화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요 언니, 그러지 마세요. 오빠들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하지만 작은 올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돈이 급해. 이 상자 열어서 돈 되는 거 나오면 제일 먼저 좋아할 사람들이 내 오빠들이라고. 그 말에 연화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알고 묵인했다면 그녀가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들, 썩 그 손 놓지 못할까. 천둥 같은 호통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옆집 하만댁 할머니였습니다. 낮에 이장님과 함께 다녀간 뒤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담장 너머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댁 할머니 뒤로는 마을의 부녀회장님과 힘께나 쓰는 청년 몇 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을 사람들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올케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죽어 침입죄인 거 몰라요. 큰 올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해보았지만 하만댁의 섰을 퍼런 눈빛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꼬리였습니다. 하만댁 할머니는 성큼성큼 다가가 작은 올케의 손에서 상자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시아비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약 한 첩 지어오지는 못할 망정. 도둑고양이처럼 집안을 뒤져 내년들이 그러고도 자식 낳고 사는 어미들이냐.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마당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부녀 회장님도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세상 말세라더니 서울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연화가 그동안 어떻게 아버지를 모셨는지 뻔히 알면서 출가 외인 운운하며 쫓아내려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지. 마을 사람들의 준엄한 꾸지람에 올케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분함 때문이었습니다. 큰 올케는 입술을 깨물며 함한댁을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남의 집 재산 싸움에 끼어들어요. 이거 다 법적으로 우리 남편들 권리예요. 내놓으세요. 그녀는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함한댁 할머니는 상자를 연화의 품에 안겨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 그래. 법대로 해보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증인이다. 너희가 아픈 시아비 학대하고 협박한 거 우리가 다 봤어. 경찰 부를까? 아니면 당장 짐 싸서 꺼질래? 할머니의 기세에 눌린 올케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화는 품에 안긴 상자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자에서는 아버지의 냄새와 어머니의 냄새가 섞인 그리운 향기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와준 것에 대해 안도하시면서도 집안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청년들은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겨 장롱에 다시 넣어주었고 부녀 회장님은 헝클어진 연화의 머리를 쓸어주며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라 연화야.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 걱정 마.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에 연화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케들은 방구석에 몰려 서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여전히 상자에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 상자 안에 분명 엄청난 게 있을 거야. 이대로 물러날 순 없어. 그녀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한댁 할머니는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여기서 자고 갈 테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말고 썩 건넌 방으로 꺼지거라. 날 밝으면 이장님 모시고 와서 단판을 지을 테니까. 할머니의 엄포의 올케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시선은 연화의 품에 있는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함한댁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무서워할 것 없다. 저것들이 아무리 악다구니를 써도 진실은 이기는 법이야. 그리고 최 영감님, 이제 마음 굳게 먹으소.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 한탄만 하지 말고 누가 진짜 자식인지 똑똑히 가려야 할 때가 왔소.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화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감나무집의 안방 불빛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함한댁 할머니와 분녀 회장님은 번갈아가며 불침번을 섰고 연화는 상자를 머리맡에 두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사나운 소리를 냈지만 방 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인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건넌방에서는 올케들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들은 아마도 내일 아침 어떻게든 저 상자를 열어보리라 다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자 안에 든 것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열쇠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연화는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꽁꽁 숨겨두셨던 이 상자.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올케들의 말처럼 엄청난 재물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연화는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만이 중요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연화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마당에 늙은 감나무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라와 앉았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밤새 산허리를 휘감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마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닭들이 목청껏 울어대며 아침을 알렸지만 감나무 집의 마당에는 여느 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란으로 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하나둘씩 연환의 집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만댁 할머니는 밤새 연화 곁을 지키느라 눈이 퀭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장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대청마루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사태를 지켜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안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건넌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올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분을 사귀지 못해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그녀들은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흠칫 놀랐으나 이내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으며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큰 올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팔짱을 끼고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에 때로 몰려와서 구경이라도 난 듯이 이게 무슨 예의들이에요. 여기가 무슨 동물원인 줄 아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녀들을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작은 올케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연화가 안고 있는 상자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자, 이제 날도 밝았으니 그 상자 이리 내놓으시죠. 어젯밤에는 때를 써서 넘어갔지만 오늘은 어림없어요. 작은 올케가 손을 내밀며 다가오자 연화는 상자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만댁 할머니가 연화 앞을 막아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시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큰 올케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셔도 달라질 건 없어요. 장남인 우리 남편들이 상속권자고 그 권한을 우리한테 위임했다니까요. 법대로 하자고 했죠. 그 상자 안에 든 게 뭐든 우리 허락 없이는 손도 못 댄다고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며 기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콜록콜록 다들 들어오거라. 쇠약하지만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듯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연화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문지방을 넘어 마루로 나오신 아버지는 마당에 모인 이웃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내 집안 단속을 못하여 이웃들에게 큰 폐를 끼쳤구려. 면목이 없어. 아버지의 정중한 사과에 마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르신, 몸이나 챙기십시오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 기둥을 잡고 두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여움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 상자 안에 든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두 올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아버님 노후 자금이랑 집안 재산을 정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 안에 땅 문서랑 통장 있는 거 다 알아요. 큰 올케가 조바심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연화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연화야, 그 상자를 이리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장님도 이리 가까이 와서 보시구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나무 상자는 아침 햇살을 받아 고색창연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올케들은 상자가 열리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눈을 번뜩였고 마당의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목을 길게 뺐습니다. 아버지는 품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소의 열쇠였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고 아버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여셨습니다. 올케들은 숨을 멈추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괴나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녀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뚜껑이 완전히 열렸을 때 올케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들이 기대했던 번쩍이는 보물이나 땅 문서 뭉치는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종이, 묶음과 흙이 묻은 헝겊 주머니, 그리고 낡은 붓 한 자루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은요? 땅 문서는 어디 있어요? 작은 올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 안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큰 올케도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희 놀리시는 거예요. 진짜 재산은 어디다 숨기셨어요? 설마 벌써 연화 하한테 다 빼돌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며느리들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 안에서 흙 묻은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쭈글쭈글한 감시 몇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 터에 처음 집을 지으실 때 심으셨던 감나무의 씨앗이다. 그리고 저 마당에 서 있는 나무가 바로 그 자손이지. 아버지는 이어서 낡은 종이 묶음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족보다. 돈으로 따지면 휴지 조각에 불과할지 모르나 우리 조상님들의 얼과 정신이 담긴 것이지. 내가 평생 지켜온 보물은 바로 이것들이다. 며느리들은 허탈함과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고작 씨앗이랑 헌책 쪼가리 때문에 그 유세를 떠신 거예요.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름값 버려가며 온 줄 아세요. 큰 올케가 악을 쓰자 아버지는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꾸짖으셨습니다. 돈 재산 그래. 너희들이 찾는 집 문서와 땅 문서가 있기는 하다. 아버지는 상자 바닥에 깔려있던 한지 봉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올케들의 눈이 다시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얼른 그거 보여주세요. 그녀들이 손을 뻗으려 하자 이장님이 가로막으며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읽어달라 하시는군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님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본인 최가 아무개는 소유한 가옥과 토지 일체를 막내딸 최연화에게 증여한다. 단 이 집에 감나무와 선산을 지키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올케들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연화한테 다 줬다고요? 장남들을 제치고 딸한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무효예요. 큰 올케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이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서류는 이미 3년 전에 공증까지 마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드님들이 보낸 포기각서도 함께 있군요. 포기각서라니요. 작은 올케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 내 남편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찾아왔을 때 내 이미 선산을 뺀 나머지 밭들을 팔아 돈을 해주었다. 그때 그 녀석들이 다시는 이 집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갔지. 너희들은 남편들한테
그 이야기는 못 들었더냐. 올케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들이 시골집에 돈이 없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 놓고 혹시나 남은 콩고물이라도 있을까 하여 아내들을 보낸 남편들의 얄팍한 속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그런 큰 올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시아버지를 구박하고 시누이를 괴롭혔던 자신들의 행동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만댁 할머니가 혀를 쯧쯧 차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늙고 병든 시합이 모실 생각은 안 하고 돈독만 올랐으니 하늘이 노안개야. 부끄러운 줄 알면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시오. 마을 사람들도 맞아 어디서 행패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올케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명분도 실익도 없어진 두 올케는 도망치듯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두고 봐요. 나중에 소송 걸 거예요. 끝까지 독한 말을 내뱉었지만 그녀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채 올라타 시동을 걸자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승용차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간 듯 공기는 상쾌했고 감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까치들이 깍깍 하고 반가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이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아버지와 연화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재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연화의 눈물에 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딸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다 내다 안다. 너는 이 집과 땅이 없어도 나를 지킬 아이라는 걸. 하지만 연화야, 이 집은 단순히 흙과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다. 네 어머니의 숨결이 서려 있고 우리 가족의 희노애락이 담긴 곳이야. 마음이 고운 네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아궁기에 불을 지피는 연화의 손길은 어제보다 한결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차가웠던 구두를 뜨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집안 가득 따스한 온기를 채웠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마음의 짐을 덜어낸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국을 한술 뜨시고는 허, 참 맛이 좋구나. 우리 연화 손맛이 제일이야.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아버지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린 붉은 감을 비추어 보석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마치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내년 봄에는 저 감나무 밑에 꽃을 더 많이 심을까요? 봉선화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요. 연화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꽃이 피면 나비도 오고 벌도 오겠지. 우리 집이 다시 북적북적해지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연화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불안하고 차가운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포근한 어둠이 집을 감싸 안았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켜지며 감나무집을 비추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 아래서 연화는 아버지의 해진 옷을 기웠고 아버지는 아랫목에 누워 딸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평온한 숨소리를 내셨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굳건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연화와 아버지의 겨울밤은 그렇게 깊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전해져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도 잃게 되고 효심 깊은 마음은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월짝이 낡은 기와집, 붉은 감이 매달린 그 집에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 근심 걱정은 저 문 밖의 바람에 실려보내고